중국인은 작고 일본인은 왜소한데 조선인은 건장하다. 유럽 여성들보다 훨씬 예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찢어먹을 줄은 몰랐죠.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제일 먼저 떨어져요. 트럼프가 후보자 시절부터 여러 번 말했어요. 한국 가만 안 둔다고. 작가님 요즘 컨디션은 어떠세요? 요새 컨디션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와이즈 부스터가 필요합니다. 제가 하나 까드리겠습니다. 이거 장안의 화제가 될 겁니다. 장안의 화제가 곧 될 영양제군요. 이거는 눈, 안경 쓰이지 않아요. 그리고 혈액순환, 두뇌, 그리고 활력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요 밑에는 액상. 그러니까 이 약이 공중파에 곧 소개될 약은 아니고요.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이것도 유념해야 그러면은 됩니다. 얘를 이렇게 입에 넣고 이거 바로 이렇게 드셔도 되는데. 저도 항상 이거 녹화할 때 먹으려고 아침에 안 먹습니다. 그래서 맛있네요. 맛있죠? 레몬 향이 나서 네. 되게 맛있습니다. 상큼하고. 맛있습니다. 요건 이제 저희가 항상 그 출연하신 분들께 한 잔씩 드리는 게 길게 뽑아 먹으려고. 그렇습니까? 우리 홍대선 작가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지난번에도 요 한국인의 탄생 책 이야기 바탕으로 이야기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근데 그때 못다한 이야기 네. 오늘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일단은 요즘에 그 왜 K-팝 열풍 또 K-컬처 열풍 불면서 네. 외국인 특히 이제 막 유럽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한국 남자랑 사귀는 게 막 소원이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 인터뷰 보니까 네. 한국 사람들이 이거 주관적인 건데 잘생긴 겁니까 아니면 뭐 BTS 건 잘생겨 보이는 겁니까? 뭐예요 기준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네. 90년대 미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미국의 LA 해변가에 가면 얼마나 그 근육질 남자들과 금발의 미녀들이 금발의 미녀들이 비키니 차림으로 얼마나 이렇게 돌아다니까 제가 LA에 가봤더니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한 몸무게 90kg 이러면 뚱뚱하다 그러잖아요. 아니 거기 한 200kg 되는 남녀들이 느릿느릿 고래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절반이에요. 고래. 네. 그래서 왜 그 한국에 대한 환상을 품으신 외국인들이 BTS를 생각해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보게 되는 것이 우리라면 그때 제가 LA에서 우리라고 받았던, 하기엔 좀 제가 좀 그런데. 네. 그렇습니까? 아니 전 제가 손해 본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방금 이런 말씀 드렸는데.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같은 동북아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외모는 낫지 않습니까 더? 이게 한국인의 외모가 뛰어나다라는 말을 우리 입으로 하기엔 굉장히 민망하잖아요. 전 민망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전 민망합니다. 이게 어떤 교양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게 구한 말에 조선시대에 한국을 찾은 조선을 찾은 외국인들 이제 서양인들이죠.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 네. 그다음에 외교관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중국, 일본을 다 거치고 최종적으로 가장 은둔의 나라였던 조선에 왔단 말이에요. 네네네.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중국인, 일본인보다 키가 크고 피부가 좋고 잘생겼다예요. 서양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외모에 대해서 그때는 인종주의의 시대잖아요. 어떤 인종, 어떤 나라 사람들을 봤을 때 얼만큼 우수하게 생겼는가, 열등하게 생겼는가 인종주의에 입각해서 그때는 19세기니까 그런 기록들을 자세하게 남겨요. 꼭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만 남긴 게 아니라. 네. 그런데 아시아에서 가장 잘생긴 민족이다라는 말을 여러 서양인들이 반복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일본과 비교해서. 그럼요. 그 기록으로 남아 있다.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자부심 가져도 되겠네. 한 사람의 예만 들면 이제 샤를르 나르탱이라고 하는 프랑스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은 작고 일본인은 왜소한데 조선인은 건장하다. 그리고 이제 조선 여인의 아름다움을 엄청 칭송한 남자 여행 작가도 있고요. 남자 눈에 그런 것만 보이는 건지 유럽 여성들보다 훨씬 예쁘다. 이러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해야 될 게 한국과 일본과 중국인은 유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유전적으로는 그리고 한국인과 일본인의 유전적 차이는 사실상 너무나 적어서 한 민족이라고 해도 될 수준이고요. 유럽의 웬만한 국가에 다른 지방 사람들 사이보다도 유전적 풀이 적어요. 약간 이게 동양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 이게 나라별로 이렇게 구분 못하는 것처럼 서양 사람들이 볼 때도 뭐 한중일 사람들 다 비슷하게 보인다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보통은 요새는 키로 많이 구분을 해요. 그래서 키 좀 있으시잖아요. 저도 좀 우리 키가 비슷한데 이제 우리는 이제 180이 넘으니까. 근데 생긴 거는 일본 사람 같게도 생겼는데 일본인은 보통 그렇게 크지 않으니 한국인인가 보다 하는 건 있죠. 우리 키를 같은 보고. 하여튼 우리는 잘생긴 대한민국. 그런데 이 서양인들의 칭찬이 좀 기분 나쁜 구석이 좀 있습니다.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당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종주의의 시대이기 때문에 한국인은 잘생겼다. 그런데 동아시아인, 동양인, 황인종은 잘생길 수 없다가 상식이었어요. 그들에게. 그래서 조선인은 분명히 백인과의 혼혈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란 말도 반복적으로 해요. 백인이 아니면 잘생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시 백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혼혈 인종으로 많이 묘사를 해요. 근데 사실 그 외모가 예나 지금이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100년도 되지 않았, 뭐 100년 좀 넘었구나. 네. 100여 년 사이에 뭐 갑자기 뭐 바뀔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유전자가. 유전자가 바뀔 수는 없죠.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뭐 조선시대 구한말부터 뭐 국제 결혼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조선인의 외모가 우리의 외모가 가장 하락했던 시기는 이제 최근에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신장을 일본에 추월당해요. 우리 양곡을 수탈당하면서. 많이 우리가 못 먹으니까. 예, 우리가 먹어야 될 쌀을 일본인들이 대신 먹으면서 우리가 신장을 추월당했다가 그 다음에 1990년대가 돼서야 다시 그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거든요. 잘 먹고 예, 고기도 예. 먹고 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예, 우유도 먹고. 예, 그러면서 과거의 차이를 다시 우리가 갖게 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국력, 경제력하고도 같이 이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조선인들이 일본인들보다 머리통 하나가 더 컸다. 그리고 더 잘생겼다. 옛날에는. 예, 옛날에는. 사실 그거는 수백 년 동안 지속적으로 영양 상태가 더 좋았다는 뜻이거든요. 영양 상태. 네. 지난번에도 살짝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었다고. 많이 말씀해 먹었어요. 18세기 조선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요. 예. 150kg에서 200kg 사이로 잡히는데 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75kg을 먹어요. 쌀만. 예. 그 지금보다 훨씬 많이 먹었던 거죠, 쌀을. 그러니까 조선 지금은 뭐 사람들은. 다른 거 뭐 고기도 뭐 먹을 거 많아졌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간 조선 시대에 1인당 연간 150에서 200kg이었으면 많이 먹었던 거다. 그렇죠. 우리가 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은 곡물을 열심히 설치해서 단백질을 충당을 해야 돼요. 그런데 쌀이라고 하는 작물은 밀가루보다는 단백질 함량이 적어요. 대부분 탄수화물이고. 그렇죠. 그런데 어떤 곡물보다도 최종적으로 몸에 남는 단백질, 단백가는 높아요. 그러니까 단백질량이, 그러니까 영양소 자체는 예. 좁쌀이 더 좋아요. 영양소 자체는 칼로리 자체는 잡곡이나 현미가 더 높아요. 네. 근데 최종적으로 몸에 남는 칼로리, 예. 예, 그거는 쌀이 굉장히 우수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없었던 과거 시절에 예. 쌀을 얼만큼 많이 먹을 수 있는지는 그 민족의 신장을 결정할 수 있죠. 그리고 전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옛날에 일본이 1000년 이상 육식을 금지하는 바람에 육식 금지령 때문에 일본인이 작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보다 컸던 이유는 조선의 사회 시스템과 상관없이 일본 사람들이 고기를 못 먹어서다. 일본에 그 옛날에 덴무천황이라고 불교에 미친 천황이 하나 있었거든요. 백성들아 너네 고기 먹지 마. 그때부터 일본은 육식이 금지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생선 열심히 먹었죠. 네. 그리고 사람이 아프거나 허하면 보약이라는 개념으로 또 고기를 먹었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고기를 먹고 싶은 만큼 먹지 못하는 것은 조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단지 그 육식 금지령 때문에 일본인과 조선인의 신장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은 그거는 부족한 설명이죠. 왜냐하면 서양인들은 일본인뿐만 아니라 고기를 자유롭게 먹었던 중국인보다도 조선인이 크다고 했으니까. 중국인은 그래도 좀 고기를 더 잘 많이 먹었던 거예요. 중국은 무엇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금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종교적인 거라든지 문화적인 걸로. 네. 근데 사실 조선도 별로 그런 게 없었잖아요. 어떤 특정 고기를 금지하는 거는 없었고. 그렇죠. 하지만 고기가 워낙 부족해서. 귀하죠. 그렇죠. 예. 조선 시대 후기에도 닭고기 하나 정말 귀했었다고 하고 닭 한 마리가. 그럼요. 예. 그 시절에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예. 거고. 그 조선 시대는 이제 프랑스 왕정 시절에도 닭 한 마리는 귀한 거였어요. 우리보다 훨씬 풍요로운 프랑스도. 그래서 프랑스의 치킨 스프라고 하는 게 일요일 날 온 가족이, 당시엔 또 대가족이지 않습니까? 예. 온 가족이 닭 한 마리를 끓여서 나눠 먹을 수 있는 게 앙리 4세가 국왕에 취임하면서 했던 그 공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이쪽 유럽에서는 옛부터 치킨 스프 하나가 영혼까지 달래준다 막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아플 때 우리는 이제 죽 먹고 막 미음하고 막 이렇게 먹듯이 거기는 치킨 스프 이런 게 뭔가 보양식 몸을 좀 달래주는 이런 거였다고 하더라고. 네, 그만큼 그게 귀했다. 이제 뭐 우리는 그러잖아요. 일요일은 우리가 짜파게티 요리사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일요일은 이제 치킨 스프가 원래 이제 서양의 국룰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의 사회 철학하고도 이게 먹는 게 또 이게 신체적으로도 같이 발현돼서 나오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만 조선이라고 하는 체제를 볼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봐야 돼요. 경제적으로. 네, 뭐냐면 왜 조선 왕조가 출범해야만 했는지를 신진 사대부들의 당시의 입장에서 보면은 네. 고려 사회는 그 사회 구조 자체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권문세가라고 하는 그 2님 1파 정치 세력 있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토지가 네. 기록에 따르면 산맥과 강을 경계로 할 정도로 대토지를 소유했어요. 완전 다 쏠려 있었던. 그렇죠. 극소수에게 쏠려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밑에서 거의 노예 상태나 다름없는 일반 농민들은 굉장히 그 굶주리게 되는 거죠. 예. 그 상태에서 이 문명이 지속 가능한가? 그런 식의 집단 대농장을 가리키는 표현이 있습니다. 라티푼디움이라고 해요.
라티푼디움? 라티푼디움. 원래는 이 고대 로마에서 네. 로마가 계속 전쟁을 해서 영토를 넓혀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정복당한 이민족 전사들은 포로가 돼서 끌려오면 노예가 되죠. 예. 이 노예를 땅 부자들이 사요. 그래서 이 노예들을 데리고 집단 농장을 경영을 합니다. 예. 그럼 농작물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겠죠. 어허. 그러면은 일반 농민들은 그 간의 수모곰이 공장하고 붙으면 지잖아요. 일반 농민들, 로마 시민들은 농민으로서 기본적으로 로마인들은 농민들인데 네. 농민으로서 이 라티푼디움 집단 대농장에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농민들은 망해요. 농민들이 망하면 뭐가 됩니까? 땅을 팔죠. 그 땅은 또 부자들이 사들이는 거예요. 아하. 나중에는 이 로마 시민들이 결국 자기 자신을 팔아서 노예가 돼요. 그러면 그 대농장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예요. 대농장이 점점 넓어집니다. 이게 라티푼디움이에요. 야, 끝없이 확장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미국도 지금 미국의 농장도 라티푼디움이에요. 다만 노예 노동을 기계가 대체할 뿐인 거예요. 이야, 로마 시대에는 그 노예 수급, 하기사 옛날에는 그 인력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힘이었으니까. 그렇죠. 브라질의 커피 농장 라티푼디움이에요. 사람이 하나하나 다 예. 따야 되고. 필리핀 다바오의 바나나 농장 라티푼디움이에요. 필리핀 다바오의 바나나 농장 일꾼은 1년에 바나나를 하나도 먹지 못해요. 그들에게 바나나는 사 먹기에 너무 비싼 거예요. 이게 라티푼디움이에요. 노예 노동과 어떤 대농장 이런 것들의 결합이거든요. 자본의 결합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라티푼디움 하면 딱 생각나는 그 나라들 있잖아요. 예. 남미에 뭐 가도 바나나만 있는 가도 대농장. 커피만 있는 이런 대농장 무슨 노동자들은 뭐 하루에 일당이 한 1,300원 뭐 이러잖아요. 네. 옛날에. 지금도. 네, 지금도 필리핀 같은 데는 그 모양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딱 생각하는 그런 나라들 그런 라티푼디움이 있는 나라들은 굉장히 풍요로워요. 풍요롭다고요. 농업 생산력이 굉장히 좋아요. 국가적으로는 생산량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노예 노동이라든지 그런 경제적인 모순 있잖아요. 예. 심각한 양극화 그걸 받아낼 수 있는 자연의 생산력이 있어요. 하긴 쌀을 경작을 하면 삼모작 기작이라고 하죠. 삼기작을 하고 이런 나라들에 다 라티푼디움이 있어요. 거기 계절도 계절 비슷하고. 예. 그런데 고려가 이 척박한 한반도에서 사계절이 이렇게 뚜렷한 한반도고 어찌어찌 쌀농사에 성공해도 겨우 한 번밖에 1년에 네. 생산할 수 없는 나라에서 라티푼디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쏠려 있다. 예, 이거는 문명이 여기까지인 거예요. 문명이 지속할 수 있는 한계가. 그래서 극단적인 부의 재분배. 역성혁명. 예, 공산주의적인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 이성계가 필요했던 거지. 이성계의 역성혁명을 정당화시켜주기 위해서 부의 재분배가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성계가 왕에 오르고 나서 원래는 그때까지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나라 이름이 고려였어요. 처음엔. 예, 고려 권지국왕, 고려 국왕 대행이었어요. 조선 세팅하기 전에. 네, 세팅하기 전에.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국가에 보관돼 있었던 권문세가들의 모든 토지 문서를 다 꺼내요. 그래서 그걸 저작으로 해서 다 불태웁니다. 다시 제로에서.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경자유전 그 농사 짓는 그 땅을 소유하게 한다. 경자유전 진짜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네. 와. 그러고 나서 이름을 조선으로 바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고리짝이라는 표현이 있죠. 고리짝. 어디 무슨 재미없게 고리짝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그 고리타분한 옛날을 네네. 고리짝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건 조선시대 사람들이 만든 말이에요. 고려적이라는 거죠. 조선은 현대고. 고리짝이 고려적. 예.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이 이거. 조선시대 사람들이 후진적인 고려시대 이야기를 할 때 고리짝이라고 할 때 그 느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거죠. 뭐 정근대 봉건이 사회야? 라고 하는 그 느낌 그대로 쌍팔년도 얘기처럼. 예, 고리짝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거죠. 그만큼 세상이 바뀐 거예요. 굉장히 먹고 살만한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하기사 어떤 뭐 부의 쏠림 혹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정권까지 바꿀 수 있다라는 걸 사실 여러 나라 여러 역사 속에서 또 볼 수 있었던 거고. 그렇죠.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이행은 공산주의적인 혁명으로서의 이행이에요. 예. 극단적인 급진적인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 정권 교체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조선과 가장 유사한 나라가 있다면 단 하나, 역사상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생각해요. 소비에트 연방이요? 예, 둘 다 이념 국가죠. 둘 다 이념 국가예요. 공산주의, 민본주의. 이념을 위해서 역성혁명을 한 거죠. 아하, 네. 이념을 위해서 역성혁명. 굉장히 특이한 국가예요. 그래서 저는 그 차원에서는 조선을 근대 국가라고 봅니다. 이념 국가인데요. 예. 그 이념 자체가 만인의 행복,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그 어떤 도덕적 선을 향한 이념인 거죠. 왜냐하면 예, 이해하셨죠? 예. 부의 재분배를 정당화해야 되니까 거기서 맹자의 철학과 어떤 그 주자학, 성리학을 끌어와서 그 이전까지의 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체제는 악으로 규정한 거고 단지 현상이 아니라 악인 거죠. 최대한 많은 백성이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러한 체제는 선한 체제로 이념화한 거죠. 그 이면에는
한계에 다다른 경제 구조가 있었다는 거죠. 이해가 갔습니다. 네. 그 말씀 들으면서 저는 이제 생각이 난 게 집단 대농장, 라티품디움 어떻게 보면 그 인력을 어떻게 대했는가에서 네. 나오는 결과, 경제적인 결과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얘기 들어보면 조선 후기 시대에도 노비 제도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래서 어떤 집 부자에는 뭐 노비가 90명이고 어디는 50명, 어디는 100명이고 이런 게 네. 부의 상징이기도 했었고. 네네.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 인구의 60%가 노비였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아,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주장이 있었다고. 그런 주장이 있어요. 왜냐면 사실은 이 주장의 출처를 딱 이제 파고 들어가다 보면 네. 딱 공통적으로 이 뉴라이트 학자들이 이런 걸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 이제 인구 조사 특정 지역에. 근데 이 60%가 어떻게 나오냐면 전쟁 직후거나 전란기거나 기근이 든 직후에는 갑자기 자기가 노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다 못 사니까 어디에서 얻어먹으려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 세금과 부역의 의무를 좀 피해야지 지금 내가 지금 우리 온 가족 굶어 죽을 판인데. 근데 조선시대에 보고 양식이 있어요. 뭐냐면 명량해전 끝나고 나서 이순신은 자기가 적선 31척을 침몰했다고 네. 기록을 하거든요. 예. 근데 정작 일본 사람들은 정작 일본 측 기록에서는 우리 333척 중에 절반 이상이 파손됐다. 절반 이상이 죽었고 절반 이상이 파괴당했다라고 지들은 기록을 해요. 뭐냐면 조선의 기록 양식은 눈으로 보고 들은 정말 정확하게 눈앞에 있는 거를 바로 받아 적게 돼 있어요. 조선왕조실록처럼. 조선왕조실록처럼. 네. 그 춘추필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분명히 훨씬 많은 수의 적함을 파괴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아요. 알지만 확실하게 딱 그 눈앞에 지금 파손된 적선이 보일 때 그걸 세서 31척이라고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노비라고 자기가 뻥치는 건지 아닌지는 나중에 판단한 문제고 일단 조사를 할 때는 개인적인 판단을 개입시키지 않아요. 노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노비를 일단 적고 그 다음에 노비가 아닌지 노비인지를 재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걸 뻔히 아는 학자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비 60% 어떤 특정 지역에서 노비가 60%인 걸로 조사되었다라고 하는 그 실록의 기록을 갖고 오거든요. 그럼 그 시기를 보면은 다 어떤 시기냐면 임진왜란 끝난 지 뭐 한 6년 후, 병저우랑 끝난 지 5년 후, 경신대기근이 지난 지 몇 년 후. 이럴 때는 누구나 너도 나도 할 수만 있으면 노비라고 주장하던 때. 요 타이밍을 딱 골라서 조선은 노비제사, 노예제사였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노비가 아니라 거의 노예제 사회였다고. 약간 좀 폄훼하려는. 그래야지 일제강점기에 가치가 부여되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조선에 그만한 비율의 노비가 있었던 적 없고요. 사실은 조선의 노비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훨씬 많은 기간 동안 전 인구의 10%대, 20%대 정도가 인 상태로 거의 대부분의 시절이었어요. 일시적으로 폭증하는 건 실제 노비가 되는 게 아니라 노비 주장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럼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근데 이제 조선시대의 노비는 서양의 노예랑은 완전히 달랐던 거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예, 노예는 말 그대로 이제 잡혀간 거고 인권이 없었던 거고. 노예는 그러니까 매매 대상인 거죠. 네. 근데 조선의 노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밌는 게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고요. 재산을 가질 수 있었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맞아요. 재산을 상속할 수도 있었고 네. 자식에게 상속하는 재산을 관아에 가서 공증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노비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우리가 현대인이 노비제란 말에 끔찍하게 여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노비가 제도화돼 있다니. 예, 끔찍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중국은 송나라 시대를 지나면서 노비제가 사라졌고, 일본 같은 경우는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네. 송나라는 폐지됐고, 일본은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는 남아 있었다. 그럼요. 그 붉은 수수밭이나 홍등 같은 그런 그 중국 근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 집안에 완전히 주인에게 종속돼서 철저하게 상명하복하는 간호들이 있잖아요. 중국에서 간호들, 그러니까 이게 사고 팔리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간호로 태어나면 무조건 간호가 됩니다. 그 집에. 간호들은 완벽한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인신매매 문화가 전근대부터 굉장히 활성화돼 있었는데 일본은 옛날부터 인신매매 산업이 있었단 말이에요. 인신매매 산업은 부모가 자식을 내다 파는 문화가 없이는 이게 어느 정도 이 산업이 될 만큼의 시장이 형성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에는 인신매매 시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신매매냐 아니면 계약관계냐 이 차이로 보면 될까요? 그렇죠. 노예와 노비의 차이는. 그렇죠. 일단 노비도 국가와 계약관계예요. 조선의 노비는 신분인데 노비도 법적 보호를 받아요. 신분이기도 하지만 법적 보호를 받으니 이것도 일종의 제도 하에 있는 것. 제도 하에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에 해당하는 중국인 일본인들은 많았는데
제도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무슨 상점에 속해 있는 개인, 하인 같은 경우는 주인이 때려 죽여도 돼요. 국가로부터 보호를 못 받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아예 인권조차 없는. 법 바깥에 있으니까. 노비는 법 안에 있어요. 물론 학대당하는 조선시대 노비 있었겠죠. 예. 억울한 죽음을 맞은 노비도 있었겠죠. 그거는 그렇죠. 법의 뭐 사각지대지 법 바깥이 아니잖아요. 나쁜 양반 만났을 때는 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 자체가 제도는 아니었다. 네. 인권을 무시하거나 매매하거나 이럴 정도의 제도는 아니었다. 그 태종 시대에 예. 우리가 킬방원이라고 부르는 태종 시대에 태종의 넘버 2 가장 그 설치던 권신 있잖아요. 이숙번이라고. 예. 인간 백정이잖아요. 이숙번이 정말 위세를 많이 부리고 다닌 어떤 그 시대의 권신이었는데 이숙번의 집에 뭐 예쁜 그 시집을 간 노비가 있었나 봐요. 네네네. 이숙번이 이제 술 먹고 뭐 술 먹어서 왜 술 먹으면 다 예뻐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노비를 덮쳤어요. 덮쳤는데 그 노비가 힘으로 안 되니까 뾰족한 걸로 이숙번의 이마를 찍어버렸어요. 오. 그래서 이제 겁탈을 당하지 않았죠. 재판 받았어요. 그 노비는 정당방위 판정을 해서 무죄 판결 받았어요. 이게 조선의 노비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노비라는 것을 제도화해 하면 노비제라는 게 끔찍하게 여겨지지만 조선 사대부들은 우리는 노비제를 갖고 있는 나라야라는 거에 프라이드를 느꼈을 거예요. 왜 어떤 프라이드냐? 우리는 노비마저도 공민으로 대하면서 법적으로 지켜줘라고 하는 관념을 갖고 있었겠죠. 그래서 조선은 노비제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 일본보다 인권 후진국이었다라는 얘기를 만약에 조선시대 사람들이 듣잖아요. 노비조차도 코웃음 쳤을 거예요. 인권이 있었던 나라 조선. 노비는 인권이 있어요. 당연히. 근데 양민보다 인권이 낮은 데 있어요. 이게 특이한 점이에요. 지금 현대인에게 평등은 기계적인 개념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조선시대 사람들에게는 노비도 법적 보호를 받아야지. 양민만큼 받는 건 좀 이상하지. 이런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좀 맞지 않는 사고의 결이 있죠. 하지만 노비조차도 공민이었던 건 맞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노비라고 하면 주인집에 같이 살면서 주인이 때리면 맞고 학대하면 학대당하고 이런 걸 우리가 노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보통 이런 노비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마당에서 쌀이비로 마당 쓸면서 많이 왜 지한테 쌀밥을 주셨어요 이런 말을 한다든지. 예. 이건 에로 영화구나. 쟤네가 눈으로 똑똑히 봐슈.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이런 마당쇠가 아니라 이제 병강쇠. 네, 그렇죠. 마당쇠냐 병광쇠냐. 무슨 쇠냐 약간 이런 차이인데. 네. 근데 이런 노비를 보통 솔거 노비라고 해요. 주인과 같이 산다. 노비의 대부분은 외거 노비. 주인하고 1년에 몇 번 얼굴 볼 일이 없어요. 그러면은 보통 내가 양민이고 자유인이다, 농민이다 그러면 내 소출의 10분의 1가량을 국가에 바치죠. 그죠? 세금으로? 예, 조세로. 근데 외거노비 같은 경우는 국가에 바치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 계약 조건에 따라서 시대별로 다르지만 적게는 10%, 많게는 30%까지를 줘요. 주인에게. 네. 주면 끝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는 노비를 또 입영노비라고도 하는데 입영노비 중에 공노비, 입영노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입역노비. 입역. 힘쓰는 노비. 일하는 노비. 내가 입영노비인데 사노비면 뭐 주인이 알아서 먹여 살려 주는 건데 내가 입영노비인데 공노비면 내가 국가 소유의 물건인 거예요. 노비인 거예요. 그러면은 급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공노비는 관노라고도 하죠. 관노. 예, 공무원의 느낌을 갖고 있어요. 급료를 받았고 60세가 되면 은퇴를 시켜줘요. 시스템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외고노비 같은 경우는 주인에게 납공노비라고도 하거든요. 납공한다 그래요. 주인에게 약속된 걸 바치기만 하면 내 몸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주인은 혹은 내가 경작하는 땅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나머지는 내 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재산을 모을 수도 있어요. 사유재산이 됐다고. 예. 사유재산이 됐다. 왜냐면 상속이 가능했는데. 그렇죠. 예. 그랬기 때문에 조선 시대 이제 후반이 되면은 사실 전반부터도 부자가 된 노비들이 등장해요. 왜냐하면 외고노비, 납공노비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건물에서 가게를 차려서 장사를 하는데 건물주에게 다달이 월세를 낸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근데 내가 맛집 사장이 돼서 돈 벌 수도 있죠. 그렇죠. 조선시대 외고노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노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뭄 때 사회에 기부하고 막 그러잖아요. 노비들이. 그러면 이제 왕은 기특하니까 면천시켜주고 상 주고 명목상의 벼슬자리 주고 그러면서 왕들은 이런 기대를 하는 거죠. 돈 많은 노비들아 좀 더 튀어나와봐.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그 역사 이야기 들을 때 진짜 노비가 주인을 상대로 소송 걸었다는 얘기. 예를 들어서 본인 재산 자식한테 가야 되는데 그거 이제
꽁치는 주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강탈하려고. 예, 그런 사람들 상대로 소송 걸어서 재산 찾아내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라에서 시스템적으로 보호하는 노비였다라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슬레이브랑은 전혀 달라요. 맞죠. 슬레이브는 아니고. 그러니까 자, 일본의 농민들도 기본적으로 메이지 유신 전에는 농노거든요. 농노기 때문에 사실은 노예 이상의 초우일 뿐만 아니라 노비는 유럽과 일본의 농노보다도 사실은 더 위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노비가 자기 주인 이마를 찍어서 피를 냈어요. 자기를 겁탈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요. 그러니까 소송에 또 이기고. 그런데 자기가 태어난 곳을 지배하는 어떤 영주, 다이묘의 이마에 피를 냈다고 생각해보세요. 일본 농민이. 어떻게 됐겠어요? 일가족이 목숨 다 잃었겠죠.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인권의 차원에서 조선이 주변국들보다 인권의 후진국이었다라고 하는 건 진짜 해도 너무한 소리예요. 말도 안 됩니다. 조선은 어쨌든 삼국 중에 가장 먼저 조선이라고 하는 조선 개국혁명을 통해서 인권의 개념을 가장 먼저 체계적으로 정립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성리학 이념은 중국에서 났지만 그 이념을 법제화하고 철저히 제도화한 건 조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조선이 인권의 후진국이니 뭐 이런 말은 진짜 해도 너무한 말이죠.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조선 사람들은 노비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 왕조 600년이 다 같은 생각을 하는 낙후성과 똑같은 진보성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복붙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자식을 낳고 해서 이어진 고정된 세계가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면 인권의식은 생기게 마련이에요. 예. 그래서 야 노비제 이거 맞는 거야? 폐지해야 되지 않아? 라는 논의가 이미 조선 중기가 넘어가면 자체적으로 나와요. 아하. 그리고 1800년에 정조가 승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조가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정순 왕후가 대리청정을 했거든요. 정순 왕후가 1801년에 공노비들, 국가 소유의 중앙 관청에 소속된 노비들을 해방해요. 이건 뭐냐면 앞으로 노비제는 없어질 거고 노비제는 이제부터 시대 역행적이다라는 선언을 이미 해요. 반면에 영국은 그 6년 후에 1807년에 노비의 매매를 금지해요. 그리고 노예 매매. 노예 매매를 금지해요. 결국 과연 우리가 인권에 그렇게 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냐. 이게 유럽보다는 후진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노예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건 영국이 우리나라보다 빨랐거든요. 노비제 폐지보다. 우리는 노비제를 1894년에 가보경장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노비제를 폐지해요. 우리나라는 이미 느린 나라가 된 거예요. 노비제는 시대 역행적이야 라는 선언에서부터 노비제를 실질적으로 완전히 폐지하기까지 90년이나 걸리는 지금 현대 속도보다는 굉장히 늘었던 국가인 거죠. 하지만 자체적인 노비제 폐지의 흐름과 인권의식 향상의 흐름이 자체적으로 있었어요. 근데 뉴라이트들은 이걸 어떻게 포장하고 싶냐면 서양식 근대를 일본이 강제로나마 이식해준 덕분에 노비제도 사라지고 우리의 인권의식도 개선되었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좀 가치를 낮추려는. 네, 그리고 이 제도와 현실은 다른 거예요. 메이지 유신 때 일본이 했던 제도들, 시행했던 제도들, 그 다음에 메이지 유신으로서의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탈해서 우리를 병합했죠. 우리를 병합하고 나서 우리에게 강요했던 제도들을 그 제도들 하나하나는 다 선진적이에요. 서양 걸 뺏겼으니까. 하지만 메이지 유신 성공하고 일본이 군사강국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서양 무기를 무슨 돈으로 사요? 그때 일본이 국가적으로 조직적으로 나서서 가라유키상이라고 해서 해외 원정 성매매를 위한 일본 소녀들을 선발해서 대량 외국에 수출했어요. 그 돈으로 무기를 사서 청일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서양의 인권 헌법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근데 국가가 나서서 결국 인신매매했던 거예요. 그거는 조선에서 노비들에게 벌어졌던 일들보다 훨씬 야만적인 일이 오히려 그 근대화에 성공했다고 하는 메이지 유신 이후에도 벌어졌던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선은 노비들도 아름답게 잘 사는 나라였다. 아니요. 노비제는 인권의 사각지대가 맞았고요. 네. 노비들 중에 고생한 노비들, 억울한 노비들 많았겠죠. 네네. 마찬가지로 일본에도 인신매매가 없었다면 좋았겠죠. 유럽에도 농노가 없었다면 좋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라고 해서 다 감싸고 두둔하자는 게 아니라 욕할 수 있어요. 비판할 수 있습니다. 비판할 만큼만 해야죠. 우리나라는 쓰레기야 이런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 입으로 직접 하고 있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말이죠. 노비들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고 나중에는 노비들이 큰 돈을 모아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신분을 사기도 했었고 막 이런 경우도 나오잖아요. 조선 후기에는. 그렇죠. 근데 그게 비교적 그 과정이 그렇게 되게 자연스럽고 융통성 있게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양반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 아까 잠깐 그 먹고 사는 문제 이야기할 때 경신대기근이라는 거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그게 어느 정도나 됐던 기근 상황이었던 거예요? 경신대기근이라고 하는 게 경술년과 신해년 1670년과 1671년에 두 해에 걸쳐서 일어난 기근인데요. 이때는 전 세계적으로 농업 국가들이 기근 사태를 많이 맞았어요.
이때 소빙하기 태양 활동이 굉장히 줄어들었던 그 병목 지점이었어요. 이때가. 그래서 이때 프랑스도 얻어맞고 영국도 얻어맞고 다 얻어맞았는데 조선이 제일 심하게 당했어요. 날씨가 너무 안 좋았었던. 여름에도 우박이 내렸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지금 날씨 이상의 이 정도가 아니에요. 1670년에서 몇 년도라고요? 1670년과 1671년 경술년과 신해년의 기근 합쳐서 경술 대기근이라고 하는데 그 모세 10개 보면 예. 그 영화 보셨나요? 거기 보면 이제 예.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집트 사람들한테 10가지 그 재해를 내리잖아요. 그게 조선에서 다 벌어졌어요. 메뚜기 떼가 창궐 했고 가축들이 다 전염병으로 죽었고 예. 그 다음에 쌀 전멸, 그 다음에 한낮에도 그 어둠컴컴해서 별이 보이고 여름에 우박이 떨어지고 보리, 기장, 수수, 밀가루까지 다 전멸했어요. 자, 사람들이 먹질 못하니까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죠. 그렇죠. 감기만 들면 죽어요. 그러니까 감기가 안 들어야 되잖아요.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 되는데 목화가 전멸했어요. 그래서 이때 조선에 원래 도굴하는 문화가 없었는데 경신대기근 때 도굴을 해요. 어떤 거요? 도굴. 아, 도굴 땅을 예. 파서 뭐 묘지까지 판다고요? 예. 시체가 입고 있던 옷을 벗겨서 입기 위해서. 그 정도까지? 예, 그 정도로 추위에 떨었어요. 돼지 다 죽고 소 다 죽고 그러면은 산에 들에 가서 고사리 나물이라도 캐 먹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나물도 씨가 말라. 거의 뭐 나무 껍질 벗겨서 먹을 것도 뭐 이슬랑 말랑 막 이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된 거예요. 그리고 날씨가 엉망이니까 소나무에서 이제 그 새 솔잎이 안 나오는 거예요. 새 솔잎을 따 먹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마저도 먹을 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뭐 조선의 인구가 100만 명이 죽었다, 굶어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왕족들도 굶어 죽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국무총리 장관급 재상들도 굶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호위 무사도 왕 옆에서 굶어 죽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이게 경신대기근이에요. 경신대기근 이후에 사람들의 사고방식, 경제구조 완벽하게 달라져요. 일단은 경신대기근 이전까지 네. 조선은 공식적으로 이양법을 금지했어요. 이양법은 이제 모내기죠. 네. 예, 모내기가 뭔지 아시잖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 벼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뭔가 온실 속의 화초처럼 따로 키워서 따로 곱게 키워서 얘가 이제 좀 자랐다 싶으면 이제 그때 논에다가 손으로 직접 꽂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직파법은 말 그대로 그냥 직접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아. 근데 이양법은 조선시대 이전부터도 있었던 농법이고 조선 사람들도 이양법이 뭔지 아는데 근데 이양법이 생산력이 훨씬 좋아요. 그렇죠. 농업 생산력이. 예. 근데 이양법을 왜 금지했을까요? 잉여 농산물이 생기면 그 잉여 농산물 때문에 부의 양극화가 이루어져요. 그것 때문에 이양법 모내기를 금지했다고요? 그 정도로 조선은 부의 재분배에 철저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직파법은 씨를 뿌린 다음에 복불복이잖아요. 네. 강한 애들만 살아남는 시스템이잖아요. 예. 근데 모내기는 다 온실 속에 화초로 어느 정도까지 키운 다음에 물과 햇볕에 노출시키는 시스템이잖아요. 네네네. 당연히 직파법으로 자란 그 벼와 이양법으로 자란 벼 중에 평균적으로 어떤 벼가 더 튼튼하겠어요? 직파법 벼가 더 튼튼하죠. 아, 뿌리를 봤을 때요? 아니, 직파법은 예. 그냥 뿌리잖아요. 그렇죠. 씨앗을 뿌리는 씨앗을 거고. 뿌리는데 안 될 애들은 알아서 탈락하고 센 애들만 올라오잖아. 모내기는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다 키우잖아요. 얘네가 온실 속의 화초인 거예요, 모내기는. 그래서 가뭄이 들면 병충해가 돌거나 가뭄이 들었을 때는 직파법을 했을 때는 전국적으로 그래도 가뭄이 들어도 군데군데 살아있는데 이양법은 전멸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금지를 했었어요. 이양법을. 근데 경신대기근으로 한 번 고생을 하고 나니까요. 네네네. 무조건 쌀 생산량을 생산할 수 있을 만큼 생산량을 확보하는 것만이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파법은 사라지고 이양법이 완전히 정착이 돼요. 이양법이 정착이 되면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누군가는 남는 쌀을 창고에 넣어두게 돼요. 그런 사람 생기죠. 네, 창고에 넣어두게 돼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기적으로 가뭄이 찾아오는 나라예요. 그렇게 한 6, 7년 있다가 가뭄이 왔어요. 네. 어떤 사람한테는 쌀이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없어요. 네. 그럼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한테 가뭄 들었으니까 쌀을 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고리대라고 해서 이자가 붙죠. 그 가뭄이 다음에 한 번 더 왔어요. 이제는 그 이자보다도 더 많은 걸 부담해야 돼. 아직 다 못 갚았거든요. 그럼 그때는 땅을 팔 수밖에.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땅을 결과적으로 빼앗기는 결과가 나오고. 그렇죠. 그럼 양극화되고. 그러면 한 번 부자가 되면 점점 부자가 돼요. 자, 옛날에 직파법 시절에는 조선시대 이제 전기까지 직파법 시절에는 나라에 흉년이 들면 다 같이 사이좋게 굶어 죽고 어떻게 살았어요. 네네네. 예, 그 다음에 풍년이 들면 다 같이 막 없는 제사 만들어서 일부러 사람들, 동네 사람들 모아가지고 부잣집에서 그 전부 치고 막 이런 걸 일시킨 다음에 핑계 끼면 먹을 거 나눠주고. 예, 그 풍년 들면 파티하고 흉년 들면 다 같이 뭐 어떻게 잘 이 국난 극복을 해봅시다. 이러고 이제는 풍년이 들어도 가뭄이 들어도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특히 가뭄이 한 번 올 때마다 더 심하죠. 계단식으로 부자인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죠. 현대 사회랑 똑같네요.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나. 예, 그래서 경제 위기 때 부자가 더 부자 되잖아요. 그렇죠. 항상.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 부동산 폭락 사태가 만약에 터지면 줍줍하죠. 그때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 줍줍하면은 결국 부동산은 우상향하고 그렇죠. 이게 인류 역사가 이런 게 반복됐는데 조선 시대가 이제 이런 사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조선 사회는 원래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세팅된 체제인데 경신대기근 이후에 부의 양극화로 가는 시대적 흐름을 벗어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는 노비제라고 하면 노비가 되면 굉장히 불행할 것 같잖아요. 우리는 노비라고 하는 존재가 말이 안 되는 시대에 사는 현대인으로서 노비가 되면 불행할 것 같지. 물론 노비가 됐다고 옛날 사람들도 신나진 않았겠지만 노비가 내가 됐구나. 그럼 나름 그때부터 씩씩하게 잘 살았어요. 옛날 사람들이 인권관념이 달라요. 그리고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면 네. 자, 시공간을 좀 벗어나서 네. 미국이 남북전쟁을 했는데 예. 노예 소유주들인 남부가 북부에 예. 졌어요. 그래서 북부의 그 공화당 정부의 명령을 받아서 너네 흑인 노예 다 해방해. 해방해야지. 별 수 있습니까? 패전했는데. 그래서 야 너네 이제 자유인이래. 너네 이제 나가서 니들이 알아서 살아야 돼. 라고 했을 때 수백 명의 흑인 노예를 소유한 그 농장주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사례가 있냐면 흑인 노예들이 저항한 거예요. 우리 계속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우리가 갇혀서 사는 이 대농장이라고 하는 이 세계 속에서 주님이잖아요. 하나님이고. 절대자잖아요. 그렇죠. 신이란 말이에요. 신이 인간에 대해서 의무를 다해야죠. 우리를 버린다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래서 아니 이걸 설명을 하려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백인 농장주 입장에서. 우리가 전쟁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그동안에 거냐면 길들여졌으니. 우리 공화당과 민주당 이거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요. 아니야 무조건 나가야 돼. 흑인 노예들이 분노해서 주인의 집을 불태우고요. 주인을 처형했던 사건이 몇 건 있어요. 경신대기근 이후에 노비의 수는 일시적으로 폭증하긴 합니다. 왜? 그 노비 주장자들이 많아져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근데 실제적으로 이때부터 노비의 수는 감소 추세를 보여요. 실질적인 노비제 해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네네. 왜 그러냐면 경신대기근 이전에는 자 노비랑 같이 살면 노비들의 의식주를 어쨌든 주인은 책임지지 않으면 윤리적 법적인 그 비판을 받아야 돼요. 네. 근데 경신대기근 때 보니까 이게 식구가 많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노비를 빨리빨리 해방시켜야죠. 경신대기근 같은 가뭄이 다시 오면 어떡해요. 자기 자식도 가마솥에 삶아먹는데 눈이 뒤집어져서 주인 노비가 어디 있어요. 그런 일이 다시 생기면. 그래서 이 지주들은 꿀 빠는 법을 새로 터득하게 됩니다. 꿀 빠는 법이요? 내가 뭐하러 귀찮게 경영을 하면서 대농장을 경영하고 노비들의 먹거리까지 책임지고 그잖아요. 예, 그 노비들 아프면 또 치료도 해줘야 되고 왜냐하면 조선은 이제 가족주의 국가인데 이 얘기를 여기서 하진 않겠지만 왕과 신하가 부자 관계인 것처럼 아하. 그 주인과 노비 역시도 부자 관계에 준한 관계예요. 아하. 그래서 노비가 병 걸렸는데 그냥 죽게 내버려 두잖아요. 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아버지가 그냥 내버려둬서 죽게 했다. 이거 폐륜이죠. 네. 예, 노비를 죽게 하는 것도 폐륜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노비를 들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가족 관계를 맺는 거예요. 조선의 이념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귀찮음을 감수할 필요 없이 그냥 소장농하고 소작 계약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소장농은 40%에서 60% 사이를 바쳐야 되잖아요. 나한테. 지주한테. 그러면은 소장농이 조금이라도 더 잘 먹고 배불리 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결론적으로는 지주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게 되죠. 소농들은. 그렇죠. 그죠. 빌린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이제 경작물을 이제 읽어놔야 본인도 살게 되고 갖다 줄 돈도 생기고. 그렇죠. 그러면 부자들은 이제 안방에 누워서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요. 대농장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렇죠. 대농장을 뭐하러 경영을 해요. 심지어 그 소장농들한테서 그 조세를 이제 수취하는 거 있죠. 그것도 이거 정말 그건 돈 세는 일이잖아요. 네네네. 돈을 받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그거는 주인이 하는 게 아니라 마름이 하는 거죠. 마름이 요즘으로 치면 그러니까 종 중에 집의 하인들 중에 말하자면 집사죠. 요즘으로 치면. 네. 그것마저도 귀찮아서 돈 세는 것도 귀찮아서 돈 세는 것도 마름한테 맡기는 거예요. 뭐 돈이 원체 많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조선시대 후반기가 되면 이 지주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거 우리나라 근대소설 있지 않습니까? 태평천하. 거기 보면 그대로 나오잖아요. 지주의 삶.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 약간 프랜차이즈 본부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프랜차이즈 본부는 일이라도 하지. 지주는 일도 안 한다니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시스템화됐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약간 그런 거 아닙니까? 약간 가족 같은 관계에서 이제 가족 같지 않은 계약 관계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주인 어르신 하면 그래 길복이 왔는가 이러다가 저한테 왜 존댓말을 하세요? 아이고 우리 같은 양민끼리 서로 존대를 해야죠. 계약은 지키시고 이게 소작 계약이에요. 저희 땅 빌려가신 분, 네. 소장농, 네. 소장농 대표님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그 아까 기근 이야기 해주셨는데 항상 그 기근 이후에는 양극화가 생겼다. 어떤 흉년 이후에는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셨는데 네. 맨 처음에 이야기하셨던 고려의 몰락 이거는 신분제 사회에서 양극화가 됐던 거고 네. 조선 시대에는 그러면은 이런 재산의 어떤 나중에 양극화로 인한 신분제가 불만들이 무너지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는 조선시대 후반에는 정말 돈이 최고인 게 돼요. 왜냐하면 양반들도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동남아 경제를 화교들이 다 장악했잖아요. 예. 근데 화교들이 다 장악했다는 거는 화교라면 다 부자라는 뜻이 아니라 화교들끼리의 경쟁에서 성공한 소수가 장악했다는 뜻이에요. 아. 양반도 조선시대 후반이 되면 부와 권세를 독점한 권반과 나머지 대부분의 찌끄레기들은 잔반으로 나뉘어요. 잔반이라고 불렀어요. 이 가시 해지고 구멍나고 신발 집신도 다 걸레짝이 돼 있고 누더기인데 그래도 양반이라고 애템하고 다니는 그게 잔반이에요. 권반과 잔반으로 나뉘어요. 아하. 노비들도 부자가 된 노비들이 이제 배출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주 가난한 대부분의 사람들이거나 극소수의 부유한 사람밖에는 조선시대에 남지가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굉장히 애정했던 당시 이제 비숍 여사 같은 경우는 이런 기록을 남겼죠. 조선 말기에 네. 사회상에 대해서 조선에는 단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착취하는 사람, 착취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벌써 양반이니 노비니 신분제에 대해서 그 비숍 여사도 다 알고 있었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얘기는 누가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차이가 그 사람에게는 더 극명한 차이로 보였던 거예요. 외국인에게도. 그러면은 또 이 사회 시스템이 또 공고하게 또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가 없게 되잖아요. 언젠가 한번은 또 크게 흔들리잖아요. 크게 흔들리죠. 그래서 그거를 흔들라고 사실은 그러니까 고려의 더 이상 나라가 지속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의 양극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신진사대부 계층과 특히 정도전 정몽주와 네. 이성계가 손을 잡았다면 다시 고려 말기로 되돌아간 거잖아요. 네. 체제란 거는 이런 식으로 타락하게 마련이거든요. 저는 조선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고려 체제를 부정하면서 생겨난 체제가 네. 문제가 집적되고 누적되고 문제 해결을 안 하고 하면서 다시 본인들이 타파하려고 했던 고려 말에 부의 양극화 시대로 되돌아간 건 슬픈 일이지만 그렇게 체제가 타락하기까지 무려 500년 이상이 걸렸다는 건 대단한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오래 갔다. 그럼요. 지금 대한민국 건국 80년째잖아요. 네. 또 자본주의 사회니까 현대 사회는 또 그 그런 속도가 것도 빨라지고. 예,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그래서 고려 때나 조선 때나 대한민국 때나 사실은 이제 가는 흐름은 좀 비슷하긴 하네요. 그 내용은 좀 다르더라도.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학 농민 운동이 예. 일어났지만 그렇죠. 동학 농민 운동은 외세에 짓밟히면서 끝났고 우리나라는 이제 일제 식민지로 전락을 했다가 그 모순을 결국 우리 힘으로 다시 극복을 해요. 일자가 해준 게 아니라 어떻게 극복을 하면 우리 자체적인 문제의식의 발로에 의해서 우리들에 의해서 이승만과 주감 조봉암 선생이 손을 잡고 이 정말 일민주의 우파의 상징인 이승만과 조봉암 선생이라고 하는 내노라 하는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가 손을 잡고 농지 개혁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경자유전 시즌2를 만들죠. 그래서 이 소작농들이 다 자영농이 된 거예요. 이 자영농들이 어떻게 자식들 중에 아들 하나만큼은 고등학교는 나오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산업화 세대들을 키워내고요. 자기 땅이 된 바로 그 농지를 통해서 약간의 잉여 생산물을 자식들의 학비로 다 쓰면서 산업화 세대들을 키워내고 이 산업화 세대들이 각 산업 현장에 산업 전사로서 투입되죠. 네. 그래서 이 자영농 세대,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 그리고 지금의 어떤 X세대, MZ세대까지의 어떤 우리나라의 산업화, 민주화 고도화의 흐름은 이 농지개혁이라고 하는 극진적인 토지 재분배에서부터 시작해요. 우리는 역사상 이걸 2번 했어요. 조선에서 한 번, 대한민국으로서. 우리는 이걸 할 때마다 언제나 도약하고 죠. 우리는 건국하고 초반에. 예,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 되게 새빨간 나라예요. 굉장히 공산주의적인 나라고, 굉장히 혁명적인 나라고, 급진성이 있는 국가예요. 예나 지금이나 한국이라고 한 나라는 급하니까. 예, 빠르게. 급진적이다. 그러니까 뭔가 진보적으로 나가는 것도 좀 빠르게. 예. 할 때 뭔가 굉장히 제대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조선 때도 그랬고, 대한민국 때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의 양극화를 이제 무너뜨리고, 부의 양극화 구조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그 농지개혁을 통해서 친일 지주들이 다 몰락해서 거짓골을 면치 못했어요. 그들에게 신음당하던 소작농들은 각자 자영농이 돼서 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을 다 키워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점점 완성돼 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일제가 해준 게 아니라. 네네. 예.
한마디만 첨언을 하면 예. 이 조선시대 조선이 왜 망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정신적이고 이념적인 문제로 사람들이 많이 인상 비평을 해요. 그럴듯한 거예요. 그럴듯한 건 그럴듯한데 아닌 걸 사이비라고 하죠. 그럴듯하나? 아니다. 인상 비평은 사이비가 될 확률이 높아요. 어떤 게 사이비냐면 조선은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남자들이 똑바로 싸우는 모습을 아녀자들한테 보여주지 못해서 남자들이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 그래서 두 전쟁 이후에 남존여비, 여필종부 이러한 유교적 가치를 더 여자들에게 강요하게 됐다. 그러면서 조선은 더 답답한 변화 가능성이 없는 나라가 되어서 나중에 그만 그꼴로 망했다. 이런 식의 비평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인상비평. 사실은 관심법이잖아요. 그리고 맨날 붕당 정치나 하고 예속 논쟁이나 하고 유교 이념이 어떻고 누가 돌아가셨는데 상복을 어떻게 입을 거를 가지고 그걸로 싸우기나 하고 말이야. 실용적이지 못하게. 그러다가 맨날 공자할 맹자할 주자항만 500년을 하다가 나라가 망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국가를 몰락하게 만들 정도의 커다란 변화는 이념적으로 자존심 같은 것 때문에 생기지 않아요. 그거는 경제 구조의 변화에 의해서만 가는 거예요. 경제 구조의 변화. 예. 어떻게 보면 그냥 국력 자체가 약했고. 조선이 국력이 강한 나라는 아니었는데요. 네. 국력이 막 약한 나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 초반과 중반과 그 후반의 그 어떤 상대적인 비교적인 국력은 차이가 많이 나요. 정조시대의 18세기 후반에 예. 그때는 조선뿐 아니라 외국의 많은 나라들이 식목 사업을 해요. 왜냐면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올라가면서 삶의 수준이 올라가면 소비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네. 당시 이제 땔감을 소비한단 말이에요. 목재를 소비하니까 이제 산림이 파괴되는 속도가 산림을 복구하는 속도를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조도 식목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조 시대에 6년 동안 조선 정부는 몇 그루의 나무를 심었을까요? 1200만 그루를 심었어요. 1200만 구로? 예, 1200만 그루. 저 한 1, 2만 구로 얘기할까 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을 좀 넘어서죠. 그러니까 정조 시기의 조선은 선진국이 맞아요. 당시에 프랑스랑 비교해보면 프랑스가 그거에 한 3배에서 4배 정도 식목 사업을 해요. 근데 프랑스의 국토, 인구, 자연 환경을 고려하면 국가의 행정력 수준이 비슷하다는 결론이 나와요. 비교를 하면. 행정력은? 예, 행정력이. 예, 그죠? 국력은 프랑스가 높죠. 왜냐하면 인구도 많고 더 잘 살고 농업 생산력이 높으니까. 땅도 넓고. 예, 근데 국가적인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예, 질과 양을 합쳐야지 국력이 나오는데 여기서 질만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100년이 지나기도 전에 이제 고종 시대가 와요. 정조가 돌아가시고 나서 100년이 지나기도 전에 고종 때도 낑낑대고 식목 사업을 했어요. 몇만 그루인 거예요. 그러면은 국력이 100분의 1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조선 말기가 되면 여러 가지 국가 시설들 있죠. 궁궐에 속한 어떤 건축물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방치돼서 군데군데 무너지기 시작해요. 껍데기뿐인 정부밖에는 남지 않은 지경까지 갔다가 조선이 이제 망하게 된다는 거죠. 재미납니다. 네. 해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좋습니다. 최근의 이슈 러우 전쟁과 이제 트럼프의 어떤 개입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또 젤렌스키를 이제 트럼프가 만난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 또 그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의 히토류. 네. 이거를 이제 미국이 절반 정도의 소유권을 갖는 것 공동 개발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지금 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모든 이의 예상을 벗어난 행동이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편을 어떻게 들 것인가, 러시아 편을 들 것인가, 우크라이나 편을 들 것인가. 아마도 러시아 편을 들겠지였죠. 왜냐하면 푸틴이랑 트럼프가 원래 친하고 자기는 푸틴 좋아한다, 러시아 잘못한 거 없다 이런 말을 대통령 당선 전부터 트럼프가 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데 어느 편을 들어줄 줄 알았지 혹은 어느 편을 세게 들거나 약하게 들 줄 알았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찢어먹을 줄은 몰랐죠. 자기가 거기서 단물 빼먹으려고. 그렇죠. 이거는 그냥 개념이 완전 다른 거예요. 이게 트럼프와 머스크를 합쳐가지고 요새 트럼스크라고 하잖아요. 네. 드래곤볼 퓨전처럼 트럼스크라고 하는데 이 트럼스크가 지나가다가 목동을 발견한 거예요. 이 네. 목동이 우크라이나예요. 하이에나가 쓰러진 목동의 다리를 뜯어먹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 트럼스크는 이 하이에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우리의 관심사였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이 목동이 참 맛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하이에나가 뜯어먹는 다리는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고 배를 갈라서 간을 뜯어먹고 있잖아요. 지금 모양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홍대선 작가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미국이 아닌 거죠. 어. 지금까지의 미국이 아닌 거예요. 아, 그렇죠. 지금까지 미국이 보여줬던 어떤 뭐 경찰 국가로서의 그런 모습은 절대 아니고 그러면은 이제 과거에는 저 승냥이 떼들을 먼저 이제 떼놓고 저리 가라고 하는 게 예전의 미국의 모습이었는데 제가 이제 트럼프 시대에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교장 선생님이 일진이 된 거예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그럼 교장 선생님과 일진의 차이는 뭐냐? 윤리의 차이예요. 윤리적인 게 아니라 윤리가 있다.
자, 제국에는 윤리가 있기 때문에 제국의 윤리가 있기 때문에 제국은 제국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로마 제국이 지중해를 내해로 만들었죠. 자기네들의 앞마당으로 만들었잖아요. 네. 지중해를 완전히 감싸고 나서 로마 제국이 지중해를 자기 집 수영장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로마가 발휘했던 제국의 윤리란 이민족일지라도 지중해 세계에서 무역을 하고 거래를 하고 그럴 때는 로마 제국이 너가 손해보지 않게 해줄게. 계약은 신성한 거야. 아무리 네가 이민족이지만 계약을 했으면 그게 로마 시민일지라도 너에게 계약을 지켜야 되라고 하는 이런 질서. 이 질서와 어떤 이런 안전한 시스템을 이민족에게도 광범위하게 제공해 주잖아요. 네네네. 왜? 로마 제국은 정의로워야 되니까. 근데 로마 제국이 정의로웠으면 이집트 클레오파트라도 그렇게 안 죽었을 거고요. 카르타고도 멸망하지 않았겠죠. 자, 보세요. 제국의 윤리는 제국을 위해서 필요해요. 로마가 지중해 세계의 치안을 책임지면서 이것이 정의다라고 하면서 정의로운 제국인 척을 하다가 네. 척을 자꾸 하면 정말 그렇게 되거든요. 네. 정말 어느 정도는 정의로워진 이유는 제국을 위해서죠. 로마는 지중해를 장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이탈리아 반도 안에서 생산되는 밀만으로는 네. 로마 시민들을 부양 못해요. 거기도 척박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는 가장 밀이 많이 생산되는 이집트가 로마 황제의 속령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클레오파트라는 죽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카르타고도 그래서 멸망해야만 했던 거예요. 해외에서 밀이 로마로 수입되지 않으면 로마 시민들은 굶어 죽어요. 그래서 지중해 안전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네. 로마는 제국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제국이 정의를 팔아제낀 이유는 자기들을 위해서예요. 유지하기 위해서. 자, 윤리라는 거는요. 정말 그 제국이 윤리적이면 좋겠지만 윤리적이지 않아도 윤리를 팔 수 있는 윤리는 있어야 돼요. 팔 수 있는 윤리요? 팔 수 있는 윤리는 있어요. 윤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예. 달라요. 윤리가 있는 세계가 훨씬 좋은 세계예요. 우리 냉전 때 예. 서방 세계와 공산 세계는 서로를 도덕적으로 비난했어요. 그래서 냉전 때 우리 쪽 편에 이제 최고 보스인 미국 님하께서는 자유, 인권, 가치 이러한 가치를 들어서 저기는 인권이 없어. 그쵸. 저기는 독재야. 민주주의가 없어라는 걸로 도덕적인 비난을 하면서 이쪽 서방 자유지정 세계가 결속됐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공산 진영도 저 제국주의, 자본주의 돼지들, 우리 자본주의 진영을 가지고 야 저기 양극화 심하고 야 저기는 거지들이 굶어 죽어. 뭐 사실 그렇기도 했고 서로 이제 명분을 가지고 싸우는 도덕적 명분을 가지고 서로를 비난하면서 어떤 스스로의 어떤 그 블럭 공산주의 블럭 자기들의 세계를 정당화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그러면은 미국과 소련 중에 어떤 나라가 더 윤리적이었느냐 이런 걸 따지는 건 의미가 없죠. 예. 하지만 윤리가 있기는 있는 세상, 윤리를 주장할 수 있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은 세상보다 훨씬 더. 자, 제가 제국의 윤리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도 옛날에 중국의 통일 왕조들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제국의 윤리를 구사했죠. 네네네. 예를 들면은 당나라와 고구려가 그렇게 싸우면서도 전쟁을 여러 차례 했잖아요. 결국 고구려 멸망했지만 네. 그 싸움과 싸움 중간에는 평시가 있잖아요. 예. 이 평시에는 또 고구려 사진이 당나라에 가요. 그 조공을 바칩니다. 그리고 정말 당나라는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싶어서 몸이 달아 있지만 황제가 조공품보다 더 많은 은사품을 내려줘요. 언제나 조공무역은 제후국이 무역 흑자를 낼 수 있도록 제국에서 배려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변방이 어지러워져요. 하지만 이게 윤리로 포장되면 천자의 덕과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야지 제국을 유지할 수 있고. 예. 그런데 이런 윤리가 있는 척하는 세상이 훨씬 우리에게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세상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자, 지금까지 미국은 석유 때문에 중공을 침공해도 명분을 쌓으려 했죠. 그래도 뭐 명분은 쌓으려고 그랬어요.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라든지. 그렇죠. 예. 예, 최소한의 명분을 쌓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곳을 민주화시키고 싶습니다. 그렇죠. 하면서 독재자 때문에 저 나라 국민들이 네. 고통을 받고 있으니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됩니다. 항상 도덕적 핑계는 찾았어요. 그렇죠. 이게 윤리가 존재하는 세계인 거예요. 미국이 중남미나 중동에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하지만 자유, 인권, 평등을 팔긴 팔았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래도 뭔가 쟤네 너무한데 싶으면서 고개는 끄덕끄덕.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국가나 집단이 정의를 호소할 수는 있었어요. 비록 그 결과가 정의롭지 못했을지라도 정의를 호소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트럼프가 우크라이나한테 한 걸 보세요. 정의로운 척도 끝났다라고 하는 선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명분도 없고 도의도 없고 뭐 정의도 없고 윤리도 없고 오로지 머니. 그러니까 단지 우크라이나 이게 히토를 내놔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단지 우크라이나가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 몰려있기 때문인 게 이유의 전부인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여기 도덕적인 의미를 붙이려는 노력조차도 지금 트럼프와 트럼프 행정부가 안 하잖아요, 아예. 뜯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대놓고 그냥. 대놓고 그렇죠. 네. 예를 세상이 들어서 바뀐 거예요. 젤린스키한테 너네 그렇게 전쟁 끝내고 싶으면 평화를 원하면 그 히토를 절반 넘기고
거버넌스도 넘겨서 우리가 우리 기업들이 같이 주도내서 개발하고 그 소유권 절반 우리 갖게 하면 나토 가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건데 그거는 철저하게 경제 이익적인 측면을 놓고 보는 거지 명분이라든지 도의도 아니고 윤리도 그렇죠. 아니고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고 젤렌스키가 그러니까 그럼 우크라이나 패스. 그럼 이제 큰일 됐어. 나는 거죠. 그럼 이게 조국이 지금 조국의 종전을 논하는 회담 자리에 조국을 빠뜨리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젤렌스키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한번 굴복하고 들어갔는데. 아니 근데 저는 이거 보고 되게 이제 놀랬던 게 뭐냐면 사실은 진짜 충격이에요. 2월 중순 초쯤에 트럼프가 어떤 기자의 질문을 받고 젤린스키는 독재자다. 전쟁 중이어서 대선을 치르지 않은 그래서 명분이 없는 독재자다라고 막 몰아세웠잖아요. 네. 근데 되게 아마 웃긴 얘기긴 2월 한데. 27일일 거예요. 미국 시간으로. 네. 어떤 기자가 다시 질문을 한 거예요. 여전히 젤린스키가 독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내가 그런 말을 했나? 네. 난 기억이 안 난다로 얘기를 했다는 저도 거죠. 그 뉴스 봤어요. 그게 뭔지 쇼잉인지 아니면 진짜 기억을 못하는 건지 즉흥적이었던 얘기였던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것도 트럼프에게는 의미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실과 논리도 중요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으로 빌드업을 해 나가는 과정이고 네. 그 나라를 심지어 이제 침공을 한다 하더라도 네. 명분을 쌓아서 우방국들에게 같이 지원을 받기 위함 이런 거였는데 이제 그런 것도 없고 네. 그냥 우크라이나에 히토류 전쟁 끝내줄게. 그냥 내놔. 우리 무기 사고. 너가 우리의 강압적인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있는 걸 내가 아니까 내놔. 이건 완전 달라진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 과거의 로마 제국의 지중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미국에 있어서는 태평양과 대서양이죠. 네. 미국의 태평양과 대서양 지배권을 내려놓으면 이 두 바다는 금방 해적 천지가 됩니다. 바다에 미국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제국 중에서 해적을 없앤 유일무이한 제국이에요. 아하. 미국이 슈퍼파워가 되기 전까지 사략선이 우리 100년 전까지 사략선이 합법이었어요. 사략선 허가를 내줬다니까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제 무역 상선인데 필요할 때는 해적질도 할 수 있는 허가를 내려줬어요. 어차피 바다의 치안은 엉망이기 때문에. 뭐 나라도 침략하는데 뭐. 네. 근데 지금은 미국이 지켜주는 어떤 안전보장 예. 이것이 태평양과 그 대서양을 이제 미국이 치안을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성장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무역로의 가장 동쪽 끝에 있는 최초 구석에 박혀 있는 나라예요. 우리는 물류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나라인데 자원도 없고 뭐도 없어서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해서 파는데 수입하는 길과 팔아치우는 길이 우리는 가장 비싼 나라예요. 그럼요. 근데 이 비용을 그나마 미국이 역사상 가장 저렴한 태평양과 대서양을 안전하게 만들어줘서 운송의 어떤 리스크 그 비용을 가장 저렴하게 만들어준 세계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는 제조업 국가로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좀 수혜를 본 거죠. 많은 수혜를 받죠. 만약에 지금 100년 전처럼 해적과 사략선이 다니는 바다다라고 하면 물류 비용은 1.5배, 2배 이런 식으로 늘어나지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늘죠. 수백 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 어떤 국가하고도 가격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무역로의 끝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적인. 지금 큰일 난 게 뭐냐면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일진이 됐다 그랬잖아요. 태평양 대서양을 내버려두면 지금까지는 그럼 제국의 윤리를 발휘한 이유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잖아요. 네. 어떤 제국도 지금 미국이 어쩌면 역사상 최초로 무역 없이도 자국에 있는 것만으로도 유지가 가능한 나라가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석유도 점점 발견되고 천연자원도 점점 발견되고 다른 나라의 아쉬운 소리 하나도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다음 나라. 미국은 100% 식량 자급이 돼요. 천조국.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장 선생님이 일진의 자리로 내려왔을 때는 미국과 미국 바깥의 세계가 완전히 차단되어도 우리가 큰일 나진 않겠는걸 이라고 하는 그 자신감이 도사리거든요. 윤리나 명분 도의가 없어도 네. 우리는 큰 문제는 없다. 이게 이제 미국의 스탠스. 네. 그러니까 젤린스키한테 뭐 싫으면 계속 전쟁하든가. 정말 끔찍한 뭐 이런 거는 거죠. 지금까지는 미국이 도덕을 윤리를 가치로 내걸고 러시아는 나빠 중국은 나빠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했죠. 그렇죠. 견제한 이유는 너네는 나빠서였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왜 싸워야 돼? 너희를 위해서 우리 돈 쓰면서. 우리가 왜 어. 중국, 러시아 너네랑 굳이 싸워야 돼? 싸울 필요가 있을 땐 싸우자. 싸울 필요가 없을 땐 각자 알아서 세계를 뜯어먹자. 뜯어먹다가 같은 고기에 우리 손이 올라가면 그때 싸우자가 돼버리면 이 세계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제가 지금 공포스러운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강대국이 아니라고 우리가 민망해서 손살에 치면 더 민망해지게 돼버린 상황이 와버렸어요. 우리 이제 한국은 강대국이잖아요 라고 하면 왠지 우리 좀 마음이 민망하잖아요. 그런가? 그렇다고 하면 잘난 체하는 것처럼 보일까? 약간 이런 근데 우리가 강대국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우리 군사력이 세계 5위예요. 그렇죠. 예, 미국의 5,6위 정도 하죠. 예, 글로벌 파이어파워 선정 기준 군사력 세계 5위인데 강대국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과 중국 같은 초월적인 규모를 가진 초강대국 말고 그냥 강대국 있죠. 그러니까 강대국.
강대국 아니고 강대국. 강대국. 우리는 강대국인 게 문제예요.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들 있죠. 그리고 독일, 영국, 프랑스까지. 예. 이 강대국들 있죠. 이 강대국들은 지금 트럼프가 젤렌스키한테 보여준 이런 약육강실에게 정글과 같은 세계의 기조가 정말 앞으로 심해지고 국제화 되잖아요. 그럼 이 강대국들은 추풍 낙엽처럼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유럽의 과거의 강대국 같은 그 해양 혹은 이제 제국주의 때 한 좀 이렇게 빼먹었던 나라들은 과거에 뭐라도 좀 얻었던 나라들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좀 해먹을 만하고 이제 강대국 대열에 올라섰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간이고 쓸개고 다 뜯기다가 이제 좀 정신 차리게 일어나서 헉헉대면서 이제 이제 좀 정상인가? 네. 그래서 산 정상에 올라와서 정상은 공기가 좋구나 하는데 이제 산이 이제 금이 가고 있는 거죠. 지진이 나고 있는. 저는 유럽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전 진짜 유럽 문명이 맛이 같구나라고 느낀 게 뭐냐면요. 유럽의 문명이요? 네. 문명? 유럽 문명. 유럽 대륙이라고 할 수, 왜냐면 미국도 유럽 문명이고 막 이러니까. 예. 유럽이 정말 예전에 어떤 신선함이라고 할까? 예전에 어떤 그 에너지, 운동성 이런 걸 완전히 잃었다고 느낀 게 뭐냐면 유럽은 예외 없이 지금까지 역사상 언제나 한 놈이 너무 잘 나가면 나머지가 똘똘 뭉쳐서 다구리를 놓는 걸로 항상 예전의 상태를 회복했어요. 항상 균형을. 그런 용어네요. 식으로. 네, 그렇죠. 다구리 전문 용어죠. 예. 다른 용어로 이제 다구빵이라고도 하고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중국으로 치면 5, 16국 시대가 쭉 이어져 온 거죠, 지금까지. 유럽 같은 경우는 통일이 되지 않고. 자,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가 갑자기 이 사람이 군사 천재잖아요. 유럽을 쑥대맛을 만들고 다니니까 프랑스, 오스트리아, 러시아가 손을 잡고 프로이센과 싸웠죠. 네. 그래서 프로이센이 유럽의 절대적 강자가 되는 걸 기껏 막았어요. 예.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 잘 나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나머지 유럽 국가들이 손잡고 똘똘 뭉쳐서 결국은 나폴레옹을 몰락시켰잖아요. 네. 그래서 프랑스 제국이 다시 왕국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히틀러의 독일도 결국은 이제 다구리에 이렇게 됐는데 이 다구리 현상은 유럽 다구리 현상은 어떻게 보면 유럽의 역사적인 공식이라고 할 정도로 얘가 걷잡을 수 없이 잘 나가게 되면 얘의 팽창을 종국에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그 전에 싹을 자른다라고 하는 게 언제나 유럽인들의 공통적인 사고방식이었어요. 네네네. 여기서 항상 큰 역할을 했던 게 그 대륙의 정세와 약간 동떨어져 있어 좀 비교적 안전한 영국이 큰 역할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러시아도 필요에 따라서 개입을 했던 거고 근데 자 이번에는 러시아가 유럽 국가 중에 하나를 전면 침공했어요. 예. 아하. 한 국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전면 침공을 당해서 다른 어디도 아니고 바로 다름 아닌 자기네들 유럽이 위험해지는데 이렇게까지 유럽 국가들이 가만히 있었던 적은 유럽 역사상 한 번도. 옛날 같았으면 다 같이 러시아를 다구리 했을 텐데 지금은 다 미국만 바라보고 있잖아. 그리고 형식적으로 그 옆에 나라는 탱크 3대밖에 안 주는데 우리한테 5대 달라 그래 막 이러면서 괜히 후진 걸로 이제 4대 주고 이렇게 계속 서로 눈치 보면서 이거를 3년 동안 했어요. 미국은 뭐 하나, 돈 많은 미국은 뭐 하나. 유럽이 이렇게 무기력했던 적이 역사상 없어요. 그래서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의 민낯을 완전히 드러낸 전쟁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유럽의 경제력도 이제 과거와 같지 못하고 물론 이것도 이제 뭐 미국과의 어떤 상대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러시아의 어떤 그 수많은 핵이라는 과거에는 없었던 2차 대전까지는 없었던 그런 무기도 마찬가지고 약간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도 어떻게 좀 나서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뭐 명분상으로는 우크라이나는 나토가 아니에요 뭐 이러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유럽이 이제 눈치 백단 국가들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유럽이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프랑스 지금 마크롱도 며칠 전에 미국이 이렇게 나온다면 프랑스가 나서겠다. 유럽의 중심 프랑스 가만히 있지 않겠다.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직접 도울 수 있다. 말로는 그러고 있죠. 그 밑에 전제가 다 달려 있어요. 미국이 성의를 좀 보여주면 점점점. 영국도 함께 해주면 점점점. 돈 많은 독일이 좀 먼저 움직여주면 점점점. 다 서로 점점점이에요. 근데 이게 뭐 아까도 드렸던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무한도전 보면은 박명수 씨가 뭐 하다가 이제 막 실패해. 그럼 유재석 씨가 딱 그러지 않습니까? 박명수 씨는 에이스가 아니었습니다. 이랬던 것처럼 유럽 입장에서 보면 우크라이나는 유럽이 아닙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옛날에 너네 같은 나라끼리 다시 싸움하는 건데 왜 우리가 거기까지 피 흘리면서 돈을 쓰면서 우리가 참전해야 돼?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최종적으로 지금 단계는 아니지만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가서 정말 아무도 희생하기 싫고 최종적으로 결국 그 비겁하게 입을 싹 닫는 걸로 마무리 짓고 싶다면 그 말까지 나올 수도 있죠. 유럽에서는. 그러니까 지금의 세계 정세를 보건대 미국과 중국이 손잡고 나머지 세계를 손잡거나 서로 이제 서로 이제 암묵적 무기를 한 상태에서 나머지 세계를 쪼개먹기로 암묵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라도 한다면 어지러워지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제일 먼저 떨어져요. 중국이 바로 옆이잖아요. 네, 저는 이게 걱정이에요. 우리나라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우크라이나 이야기 마저 더 하자면 좀 비슷한 게 있습니다. 또 앞에서도 네. 트럼프 머스크, 트럼스크라는 표현도 해주신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에 스타링크를 이제 무상으로 지원하면서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엄청 영웅이 됐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어떤 히토류 협상 이런 게 교착 상태에 빠지니까 일론 머스크가 너네 우크라이나 히토류 미국에 안 주면 스타링크 끊어버린다라고 협박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와 이거 뭐지? 진짜 도박판이 된 거예요. 뭐냐면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지원할 때 머스크에게 가장 화난 남자는 당연히 푸틴이죠. 그쵸? 나의 전쟁을 방해해. 그때 푸틴이 극대노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러시아 편을 들면서 그 스타링크를 가지고 우크라이나 뜯어먹잖아요. 돈이 있으면 따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우크라이나를 위한 인도적인 지원인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에 와서 보니까 결국 빌드업이었던 거죠. 뜯어먹기 위한 빌드업이었던 거죠. 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가 사실 그 러시아 어디더라? 영토 그 크림반도 쪽이나 그쪽을 공격하려고 할 때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끊으면서 전쟁의 일종의 개입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최첨단 기술로 전쟁의 양산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트럼스크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유럽에서 좀 빈국이다 보니까 그런 두 명의 어떤 트럼스크라고 하는 어떤 그 두 명의 괴짜들에게도 나라가 절멸의 위기에 빠질 만한 좀 그런 사이즈의 나라이기도 했죠. 좀 우크라이나가 안 됐죠. 그래서. 근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닐 수도 있는 게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어떤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게 한반도일 수도 있고 한반도일 수 저궤도 위성 이런 거 가지고도 뭐 통신시설 다 파괴된 다음에도 뭐 군사용으로 통신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도 예를 들어서 손을 빌릴 수가 있는 건데 저 나라에서 일론 머스크가 그럼 예를 들어서 한반도에 뭘 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우리는 속수무책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이게 뭐냐면 스타링크를 줬다가 끊는 걸로 협박을 하면서 삥을 뜯고 있잖아요. 자, 이게 제국의 매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국이 매너를 지키는 이유는 제국 스스로를 위해서잖아요. 지금 이 스타링크 빌드업을 통해서 히토류 700조 원어치를 정말 삥 뜯는 데 성공을 했다고 쳐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미국의 장관이 하는 말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못 믿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신뢰가 떨어지면 결국 장기적으로 제국은 손해를 볼 텐데 제국이 제국으로서 존속하고 장기적으로 제국이 오래가는 이유는요 신뢰성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트럼프와 머스크가 알면 그렇게 안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국 아닌데. 어쩌면 트럼스크에게는 애국심이 딱히 없을 수도 있어요. 미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둘이서 세계를 해먹을 수 있을 만큼 해먹을까가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Great America가 아니라 그냥 Rich America. Great 트럼스크 뭐라고 해야 돼? 위대한 미국이라고 하면 이제 과거처럼 존경도 받는 나라가 돼야 하는데 그들의 그레이트 아메리카는 그냥 돈 많은 나라. 그러니까 싸움 잘하는 일진. 그러니까 일진이 싸움 실력이 그레이트.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원래 진짜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일진은 우리 학교 애가 딴 학교 애한테 맞고 왔을 때 가서 싸워주고 우리 학교 친구들 지켜주는 게 진짜 멋있는 일진인데 그냥 삥만 뜯는 일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국이 그냥 일진이 됐다는 게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등학생 때는 일진이라는 말도 없었고 그때는 짱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짱. 근데 그 짱 시절에는 우리 학교애가 맞고 오면 정말 대신 싸우러 가줬어요. 맞아요. 본인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그쵸. 이게 말하자면 제국의 자존심인 건데 지금 트럼스크는 그 레벨이 아닌 거예요. 이미. 요거를 트럼프랑 머스크가 들어야 되는데 니네 돈 많으면 뭐하니? 힘 있으면 뭐하니? 전 세계적으로 너희는 절대 존경받을 수 없는 지도자야. 그거 본인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네, 알겠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은 도대체 머스크가 왜 저럴까? 트럼프는 그렇다 치고 머스크가 왜 저럴까?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 미국의 조단위 부자들, 빌리어네어들 사이에 요새 유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아들 피 수혈받는 거. 자기 자식 피를 수혈받아요. 젊어지려고. 그럼 자식들한테도 그게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피가 새로 생성되면서 더 신선한 피가 헌혈하듯이. 헌혈하듯이. 그러니까 아들 피를 수혈받고 줄기세포 치료를 2달에 한 번씩 받아요. 왜냐하면 줄기세포는 줄기세포 배양액에 넣어가지고 얘를 증식시키잖아요. 그럼 세포가 2개로 세포 분열을 하잖아요. 하나의 세포가. 그러면은 수명이 2배 줄어요. 이게 수명이 2배 준다고요? 2분의 1이 돼요. 수명이. 줄기세포의 수명이. 그래서 이제 그 줄기세포를 통한 그 줄기세포 증식을 통한 이 탈모 치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빽빽해져요. 그러다가 이 수명이 짧기 때문에 또 빠져? 수명이 짧기 때문에 2달이면 다시 이제 사막이 되거든요. 그럼 또 계속 반복. 근데 부자들은 2달에 한 번씩 신체 전 주요 부위에 대한 줄기세포를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거를 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머스크의 어떤 목표, 머스크의 꿈,
그의 어떤 공상적인 꿈은 영생이거나 영생에 준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바이센테니얼 맨 같은. 뭐 인류를 뭐 화성까지 이주한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네 때에 어떻게 돼? 아니 그때까지 살아있을 심산인 것 같아요. 트럼프, 아니 머스크 보세요. 실제 젊어지고 있어요. 온갖 시술은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그 살 빠지는 약도 먹고 네, 나중에 또 뉴럴링크 통해서 본인의 네. 정신도 심어 놓겠죠. 네, 분명히 그거 꿈꾸고 있어요. 그러면 머스크가 사이버펑크 팬이잖아요. 사이버 트럭도 사이버 펑크풍으로 그 사이버 트럭 만들고, 네, 요 블레이드 러너 이런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예. 거기 보면 에일리언 같은 영화에 보면 어두어둑한 미래를 보면 예. 어둑어둑한 미래, 하여튼 좀 인류의 어두운 미래를 보면 국가 이상의 정말 몇 개 국가를 합쳐놓은 거 이상의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거의 에일리언에 나오는 그 국가 정규군 해병대를 사설 용병처럼 데려다 쓸 수 있는 그런 게 나오죠. 초월적 기업이 나와요. 그죠. 웨일랜드 유탄이 같은 기업. 예. 예, 그런 기업들이 등장하는 제오 원소, 뭐 프랑스 영화도 네. 그런 국가들이 등장하는 미래 SF물이 있죠. 예. 그런 기업의 오너가 돼서 영생하는 게 저는 머스크의 공상적인 꿈일 것만 같아요. 이미 거의 그렇게 돼가고 있지 않나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남은 40년 동안 정말 똥똥거리 잘 살아야 정도가 아니라 지구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그러니까 부와 권세가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인간으로서 200년이든 300년이든 살겠다라고 하는 준비가 아니면 미국을 이렇게 망칠 수 없어요. 지금 머스크가 미국의 기술 관료들, 그 테크노크라트들을 미친 듯이 자르고 있거든요. 미친 듯이 자르고 있어요. 관료들이 아니라 기술 관료들. 기술 관료들. 그러면은 그냥 관료들도 자르고 있고. 그러면은 미국이 나사나 이런 걸 나사나 무슨 항공우주국이 나사구나. 네네. 어쨌든 이런 미국 정부 직속 기관을 통해서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망가지잖아요. 과학기술. 예. 그러면은 민간 그 기업에 과학기술, 의지하게 되죠. 민간 기업에 의지하게 돼요. 그렇죠. 그거 누구한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머스크 자신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 효율성위원회 맡아가지고 쓸데없는 예산들 줄여야 된다. 그리고 과학기술이라든지 우주개발 돈 많이 들어가는 건 민간에게 이양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수혜는 본인이 갖고 있고. 그래서 블레이드 러너를 보면 그 사이보그를 제조한 회사 같은 경우는 거의 지구 대통령이잖아요. 그 CEO가. 그러고 보니까 꼭 그런 국가는 영화에는 유명무실하고 그런 기업이 나오네요. 예, 그런 기업의 오너가 돼서 200년, 300년 거의 영원에 가까이 이 지구를 지배하면서 사는 게 제가 봤을 땐 머스크의 목표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되게 조국을 현실성 망치려고. 있어 보이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미국 정부를 망치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거 하여튼 홍대순 작가님의 해석이고 네. 약간 좀 싸한 게 예전에 전 세계 부자 뭐 빌 게이츠나 이런 네. 사람들은 감히 그렇게까지는 못했었는데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 뭐 스타링크 뭐 XAI 뉴럴링크 그다음에 뭐 이거 뭡니까 전기차 네. 테슬라 등등 해서 그 기반을 다 갖춰가고 있는 거죠. 아니야 지금 말이 안 예, 나오지? 그래서 그 스페이스 X도 나사를 대체하려고 그러나? 외주 받으려고 그러나? 이미 거의 대처하고 있죠. 거의 그러니까. 지금까지 빌 게이츠나 저커버그 이런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인류가 덜 불행하면서 이 사회가 지속 가능하려면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될까? 어디에 기부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약간 저커버그. 근데 머스크는 그 계열이 아니에요. 이 사람 자체가. 거의 뭐 하여튼간 뭐 지구상 최고의 부자여서 좀 다르긴 하는데 그 아이언맨의 어떤 모티브가 된 인물이기도 한데 나중에 그거 하나 보면 딱 답 나올 것 같아요. 예전에 트랜센던스라는 영화 있었습니다. 네. 그 조니 뎁 나오는데 본인의 정신, 뇌를 슈퍼컴퓨터에 심어 놓는 거. 그래서 본인은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나중에 일론 머스크 본인의 머리에 뉴럴링크 심는다. 뭐 하여튼간 그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약간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상상의 영역이긴 한데 네. 좀 더 지켜볼 여지는 좀 있어 보입니다. 하여튼간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래도 러시아는 이미 땅 어느 정도는 차지를 했고 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저지하는 분위기고 우크라이나는 좀 땅도 이미 빼앗겼고 근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얻는 거 없이 뺏기게만 하고 있어요. 자원도 이제 지금 미국의 안보 지원이란 것도 장담도 안 해주잖아요. 지금 해줄까 말까. 그럼 옛날에 거의- 그 심형래 캐롤송 있죠. 썰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그 트럼스크가 안보 지원을 해줄까 말까. 히토는 무조건 내놓고. 그러니까 정말 서러운 무섭다. 거예요. 예. 이게 사실 죄송합니다. 이거 우리가 웃으면서 이야기할 게 참 아니긴 저는 한데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웃으셨어요? 예. 죄송합니다. 네, 저는 웃지 않았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그 서러운 거 많이 겪어봤고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기존에는 세계 경찰이라고 하는 경찰국가 미국도 있었고 네. 또 유엔이라는 이게 사실은 좀 유명무실하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아무 힘도 없고 그렇죠. 뭐 근데- 최근에는 트럼프가 뭐 유엔 탈퇴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네, 있는데 이렇게 이번 전쟁도 마찬가지고 이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가장 위상이 추락하는 사람은 따로 있죠. 교황이에요. 예? 교황. 교황. 교황은 전쟁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이게 이 종교 조건이 교황의 종교 조건이라는 게 어떤 전쟁 때 이럴 때 진짜 한없이 추락하거든요. 하는 게 없으니까.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아니, 원래 종교 지도자는 그런 거잖아요. 아, 그런데 아직도 천주교 신자들, 예. 특히 이제 중남미 지역의 신자들은 교황님께서 정말 권능을 갖고 계시다는 식으로 그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카톨릭 국가들끼리의 문제라든지 이럴 때는 좀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처럼 뭐 중동 전쟁 펼쳐지고 이러는데 뭐 아무리 교황님이라고 해도 그렇죠. 그냥 병풍이죠. 아까 무슨 얘기야? 표현이 하여튼가 예. 아까 무슨 말씀하시다 유엔 탈퇴. 예를 들어서 네. 유엔 같은 국제 기구도 사실은 이제 강제성은 없다 보니까 유엔 결의안 뭐 안 지키면 그만. 네. 아니면은 뭐 어느 나라 제재안 러시아나 중국이 반대해주면 그만. 뭐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이제 은나라 망하고 이제 주나라 시대, 이 주나라의 어떤 가치, 이 통일된 가치, 그 다음에 주나라 왕을 이 전체 인간을 대신해서 하늘을 대면하면 천자다라고 하는 그 권위의 존중, 이런 것들이 점점 해체되면서 춘추 전국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춘추 시대는 경쟁 시대고 전국 시대는 아예 경쟁을 넘어서 그냥 파멸적인 전쟁의 시대인데 지금 우리가 춘추에서 전국으로 이 지구가 넘어가나 하는 지금 느낌이 있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국일 네. 수 있는데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적인 룰이 있어야 그게 지켜줘야만 하는 나라들과 네. 국제적인 룰이 없을수록 좋은 나라들 사이에는 더 간극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는 실험상도 위협이 되기도 우리는 갑자기 세계가 정글이 되면 우리가 가장 위험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교 10등인데 반에서 5등인 나라잖아요. 전교 10등인데 반에서 동북아 5등. 육자회담이라고 하면 북, 미, 중, 일, 러 그다음에 우리나라인데 예. 미, 중, 일, 러 다음에 우리나라잖아요. 국력이 반에서 5등이에요. 예, 이 얘네한테 다구리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초강대국 4명한테 네네네. 강대국이 예? 그런 겁니다. 우열반 중에서 우등반 안에 있는데 네. 그 안에서 한 5, 6등 하고 있고 네. 전교에서는 되게 이제 잘하는 친구들로 보이기는 하는. 그렇죠. 예. 네. 참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제가 불안한 것은 자, 트럼프와 머스크가 세계를 위험천만한 곳으로 그래 미국과 세계를 동시에 4년 동안 망친다고 가정해요. 네.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가정하고 나서 그 다음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 미국에 과연 바이든 정부 때까지로 미국의 기조와 세계의 어떤 세계 정세를 복원할 의지가 그때도 있을까? 복원할 의지가 있다 한들 복원이 될까? 어쩌면 이 트럼스크 시대를 거치면서 정말 인류 문명에 안 좋은 의미의 전환기가 오는 게 아닐까. 이 전환기라는 게 세계 2차 대전 끝나고 우리는 6.25 전쟁까지 끝나야 했지만 어쨌든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냉전에 의한 평화든 뭐에 의한 평화든 정말 굉장히 긴 평화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네. 사실 우리는 태평성대를 거쳤단 말이에요. 한번. 태평성대 거쳤으니까 난세도 거쳐야지. 그게 이제 우리가 겪을 차례가 아닌가라고 하면 되게 무서워요. 왜냐하면 난세라는 게 중국도 그렇지만 난세 짧아야 40년이에요. 난세가 정말 짧아야 40년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어쩌면 그러니까 이 삼국지를 보면은 삼국지 전반부가 있고 관우장비 죽고 난 후반부가 있지 않습니까? 예. 후반부로 가면 이 후반부의 주인공들은 태어났을 때 이미 부모님들이 전쟁을 하고 있고 자기도 자라면서 국가는 항상 전쟁을 했고 자기도 요즘 나이로 청소년이 되자마자 군에 징집됐고 전쟁 속에서만 살아요. 네. 그래서 후반부 주인공들이 낭만이 하나도 없고 진짜 전쟁 기계들이에요. 다 사패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난세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난세인 거야. 이 사람들은. 지금부터 태어나는 아이들이 정말 운이 나쁘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삼국지 후반부의 인물들처럼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안 그러길 바라지만. 이 뭔가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또 우리의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아예 질서가 없는 국제 관계가 돼버리니 답을 찾기도 더 어렵고 그렇죠. 답은 하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뭐 우리 스스로 힘이 세지는 거. 무조건 핵 보유해야죠. 무조건 핵 개발해야죠. 뭐 그것도 이제 또 복잡한 일입니다. 이래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배웠던 어떤 외교 방법 그 방식이 이제는 잘 통하지도 않고 그래서 더 어렵기는 한데 지금 잘 된 건 뭐냐면 네. 트럼프가 후보자 시절부터 여러 번 말했어요. 한국 가만 안 둔다고. 한국 코리아 별르고 있었잖아요. 근데 뭐가 잘 돼요? 제 말 들어보세요. 별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국부터
두드려 잡을. 그리고 트럼프가 엄청 쪼잔해. 원하는 절대 안 있거든요. 네. 트럼프가 한국에 사실 당한 게 있어요. 어떤 거죠? 여의도에 트럼프 타워 있잖아요. 예. 그때 그 김우중하고 잘못 엮어가지고 그때 김우중 그 대우그룹 해체하고 어쩌고 하면서 사실상 트럼프는 한국에 자기가 사적으로 삥을 뜯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에 트럼프 타워를 지으면서 트럼프가 진 빚으로 그때 트럼프 인생 최대 위기였어요. 트럼프 부도날 뻔했어요. 당시에 그때 옛날에. 그걸 그래서 기억할까요? 그거 다 기억해서 그 2배, 3배, 10배, 20배로 갚아야지 직성이 약간 풀리는 이 굉장히 잔인하고 쪼잔한 사람이 트럼프예요. 저희 사무실에서 트럼프 타워 보이는데. 예.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한국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대통령 됐잖아요. 한국부터 두드려 잡아야 돼. 카운터파트가 없어. 빠질 애가 없는 거예요. 네. 대통령 감옥 갔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네. 탄핵 정국이잖아요. 네. 때릴 애가 없는 거라서 이제 내가 일진만 되면 나 홍대선 내가 저 새끼는 내가 반드시 돈 번다 이러고. 그래서 일진 딱 됐어요. 홍대선 어디 갔어? 전학 갔는데요? 걔 지금 정학 맞아가지고 지금 집에 있는데. 학교 안 그래? 나오는데요? 오늘 누구 때려야 되는. 나 젤렌스키 너 와서 엎드려 뻗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골든 타임 벌었고 정말 우리가 일바따로 당할 뻔했어요. 그래서 젤렌스키가 더 우리 대신 심하게 당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나라 삥 뜯는 모습 보여줄게라는 것을 나 대통령 되자마자 두고 봐. 근데 그 첫 번째가 원래 한국이었는데 한국을 지금 상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아예 결석이잖아요. 지금 걔가 얘를 삥 뜯어야 되는데 걔가 학교에 안 나왔잖아요. 지금 한국은 대통령이 지금 깜빵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일본에서 이시바 총리인가 이름 맞나? 네. 일본 총리가 맞나? 트럼프 만나고 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아베 시절에 외교를 통해서 배운 게 있다는 거예요. 왜 아베가 열심히 이제 트럼프랑 골프 치고 공 주워주고 뭐 막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네, 빵쇼틀 진짜 제대로 하던데. 빵셔틀. 빵쇼틀이죠. 그 시절에 논리적으로 이거를 풀어나가려 하다가 굉장히 역풍을 좀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트럼프는 네. 논리적으로 이게 사리에 맞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나 가르치러 드려? 그렇죠. 네,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 자체. 그래서 먼저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가려운 부분이 무엇인지를 먼저 긁어주려고 하고 그걸 먼저 내어주고 또 우리가 취할 건 취하고 이런 전략으로 가야 하는데 하여튼간 일단은 우리가 좀 반장이 정학을 맞은 상황이어가지고 그 정학을 맞은 거예요. 근데 그러느라 우리는 트럼프가 외국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당하면서 외국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남의 나라 선례를 통해서 우리는 준비할 기회를 얻었고요. 그렇죠. 준비할 시간.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무리 트럼프라고 해도 이 나라 때리고 저 나라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이거 계속 기조로 몇 개월을 지속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윤석열의 어떤 셀프 자폭으로 우리가 정말 골든타임 3개월을 벌었어요. 우리 왜냐하면 대통령 당선 최대한 빨리 돼봐야 5월인데 그렇잖아요. 네. 조기 대선 해봐야 5월이거든요. 아직도 시간이 우리는 3개월이나 남았어요. 세계가 트럼프를 어떻게 대할지 관찰하는 시간이. 이것도 불편해하실 분들 계셔가지고 아직 조기 대선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라고까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빨라도 그거라는 거지. 제일 그렇죠, 많은. 그렇죠. 빨라도. 조선 시대부터 거의 또 이제 우크라이나까지 이야기로 다녀왔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비결은 아무리 생각해도 와이즈 와이즈 부스터 때문이 아닌가. 이게 아까 보셨겠지만 부스터 효과가 제가 아까 보셨겠지만 제가 처음에 이렇게 여기 뭐 와이스트리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좀비처럼 약간 이러고 왔잖아요. 이러고 왔다가 대표님 제가 오늘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우리 방송을 제가 못할 것 같은데 근데 대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믿고 와이즈 부스터를 한번 먹어봐라. 먹었더니 이렇게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와이즈 부스터 많이 사드십시오. 잘하신다. 와이즈 부스터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여러분. 약 아니고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탄생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같이 이야기를 했고요. 홍대선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런 명절을 또 명절 사시고 떼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나간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번 분기에는 어떤 기업들이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